소담소담은 어떤 내용인지요? 원래 소담소담은 월요일 날 얘기할 때는 네. 조언과 네. 참견 아. 그리고 참여와 네. 개입 요 비슷해 보이는 서로 말들 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얘기해 보자라고 했는데 예. 사태가 또 이렇게 되면서 제가 오늘 급히 바꿨습니다. 내란과 내전에 관련해서. 내란과 내전. 네. 내란, 내전, 친위 쿠데타 다른 건가 같은 건가? 일단 오늘 막전막후부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현재 내란 상황을 국민의힘이 내전까지 악화시키고 있다.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내란하고 내전은 다른 거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우리 하나 맞췄다잉. 뭘 맞췄는데? 예, 여러분들이 내란이라는 되게 사실 옛날식 표현이잖아요. 현대는 네.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이게 헌법에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수개가 아니라 우두머리라는 말도 법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네. 깜짝 놀랐을 텐데. 법에는 수개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말로는 이제 이번에 막 느껴지잖아요. 아 이런 게 내란이구나. 그래서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형사적으로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굳이 들어가 있구나. 네. 야 근데 대통령이 내란을 한다고 그 정도로 드문 일을 한 거야? 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내란이 뭐지? 내부 반란. 나라 안에서 반란을 일으켰어. 그게 이제 내란의 일종이죠. 아 일종이에요? 예. 그것만 말도 있는 게 있어? 아니죠. 그럼 외란은 뭐야? 외란이란 말도 있어? 임진왜란. 그거는 그 외가 아니잖아. 일본이잖아 걔는. 야, 안 속네. 일본이 일으킨 란 전쟁 난리. 그럼 외화는 뭐야? 외부적인 문제를 일으켰어. 어? 그 북한의 국지 도발을 유발해가지고 말이죠. 네. 외부로부터의 위험을 초래했다. 네. 아. 내라는 안쪽에서 난리를 쳤다. 오늘 김용태 신부님도 윤석열이 용산에서 지랄 발광을 했다라는 네.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자기가 사전까지 찾아봤는데 네, 내란이지. 가장 맞는 표현이 지랄 발광이다. 그러니까 네. 내란 즉 지랄 발광. 네. 그 내외는 뭐로 나눈 거예요? 경? 아니 국경이면 국경 이거 뭐야? 그래서 왜 중국 그래? 문제 시키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바깥에 나가면 외환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윤석열께서 나갔으면은. 아 근데 나가서 우리나라 군대 동원해도 내란이잖아. 똑같잖아. 아 이게 제가 섣불리 대답을 못하는 게 은근히 어렵네. 그러니까 외환 유치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 밖에서 있는 전쟁을 나라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은요 정말 알차게 탄핵에 대한 거의 모든 요건을 다 채웠어요. 내란죄도 있죠, 외환 유치제도 있어요. 거기다가 국정농단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그렇지, 들어가거든요. 명태균 쪽에 있으니까. 네. 거기다가 선거 개입도 했고요. 뭐 할 수 있는 짓은 다 했어. 근데 그러니까 외부의 전쟁을 안으로 끌고 들어온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군을 우리가 먼저 파견 나간 우리 군대가 북한군을 요격을 해가지고 북한이 빡쳐서 우리를 우리랑 치도록. 예. 국지전 같은 걸 하도록 만들면은 그게 이제 외환 유치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제 방송에서 주워 들은 거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맞잖아. 외부에서 싸우고 있는 거 원인으로 해서 나라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게 이제 외환 유치죄겠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불안하게 웃지 마시고 나는 교수님이 나한테 나를 이렇게 보면서 씩 웃고 있어요. 되게 맛있는 먹잇감을 보고 있는 야수의 눈빛을 느낀단 말이지. 야수들이 원래 먹이 잡아 먹기 전에 웃는데요, 걔네 보고. 그거 알아요? 내란? 어? 그건 또 왜 저래? 내란의 반대말이 뭘까라 이게 생각. 답답하니까 올려줬잖아. 아 저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 외환 내가.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해 안 보이네. 전단을 열게 하거나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예전에 총풍 사건은 뭘까요? 그것도 외환이지. 외국과 통모하여. 아니야. 아 북한은 외국이 아닌가? 그렇지. 아 우리나라 헌법상 우리나라구나. 헌법상 우리 영토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된대. 그게 까먹었어.
그 내환인가 내환? 북한은 헌법상으로는 이제 우리 영토를 지배하고 있는 괴뢰 집단이지만, 네. 예. 또 그리고서 통일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전쟁의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국으로도 규정이 돼요. 그럼 맞아. 외환- 독특한 위치야. 이게 적국과 내통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럼 네. 외환도 되겠는데? 그렇죠. 외환도 네. 되죠. 북한을 통모로 했으니까. 그렇죠. 청풍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외환은 그냥 말 그대로 외국이야. 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와 네. 통모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간첩질을 하건 뭐 서로 협잡 모의를 하건 간에 네. 아까 보면은 전단을 열기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이 우리를 공격하게 하거나 네. 네. 전단이라는 게 그 전쟁 그렇죠. 예. 전쟁 상태를 만드는 거지. 네. 그걸 열게 한다는 건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하거나. 그렇죠. 예. 그럼 그렇게 좀 써놓으면 안 돼요? 법이잖아. 법은 어려워. 아니, 이래서 내가 법이 싫은 거야, 내가. 그냥 전쟁을 시작하게 하거나 이렇게 적어놓으면. 외국이 그냥 둘 다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사이에서 뭔가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어서 예를 들면 합당한 전쟁 선포를 해서 네. 예, 전쟁 상태, 교전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누군가가 외국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정보도 흘려주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그 유도를 하거나 그래가지고 네. 외국이 잘못된 판단하고 또 판단을 해서 우리한테 군사적 행위를 하기에 이끈 거야. 그게 일단 1차적으로 외환의 핵심 내용이죠. 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애들이 외국에 있는 어떤 애들과 합세해서 네. 우리나라 군대도 일으키고 저쪽 군대도 일으키고 해가지고 뭔가 전쟁적인 상태를 만들어내는 이런 게 다 외환이에요. 외환. 그러면 핵심은 전쟁적인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쟁적인 상태. 적국과 관련해서. 그리고 국내에 있는 사람이 그 적국이나 외국하고 통모해서. 그럼 장소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장소요. 그렇죠. 장소는 우리 영토 안에서 꼭 벌어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토 문제, 그러니까 국경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적국과의 관련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적국과 전쟁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느냐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은 적국이 아니어도 적대국으로 만드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거지. 러시아.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일본하고 우리가 전쟁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이를테면은 한국 군복을 입은 애를 일본 자위대하고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네. 자위대가 막 이를테면 침범하게 한다라든가 네. 방어전의 전쟁을 성격을 띠게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가서 시비 걸어가지고 우리 해역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그걸 핑계로 이제 전투를 벌여버린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적으로 그 어떤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외국과 교전 상태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모든 행동, 네. 간첩행위까지 포함한 네. 이런 게 다 외환해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기는. 진짜 그러네요. 네. 이거는 굳이 말하면 옛날에는 종종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어떤 데면 이게 영어로 그래서 표현을 좀 해주면 좀 더 왔는데 이게 내란은 알고 보면 내전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요? 네. 외국에서의 개념은 내전은 외적의 어떤 외부 국가와의 전쟁하고 상관없이 내부에서 난리가 나고 전쟁 상태로 빠지는 거야. 네. 권력 집단끼리 또는 군사 행위가 일어나는 거지. 11호. 네. 그래서 시빌 워예요. 그래서 같은 시민끼리 싸우는 게 내전이고 내란이에요. 그리고 외환이라는 건 같은 시민이 아닌 외국과 특정한 형태의 전쟁적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발된 전쟁이 굳이 우리 영토까지 파고 들어오지 않아도 네. 전쟁적 상황이 벌어지면 외환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전에 왜 요즘 찰스 1세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네. 그 목 처음으로 잘린 잉글랜드의 왕이잖아요. 예. 네. 근데 얘가 이제 나중에 처단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트리진이라 그래서 이게 반역죄인데 네. 이 반역이 내부에서의 반역의 문제도 있지만 외국과 통모한 거야. 프랑스 애들하고. 네, 가톨릭하고. 네, 통모해가지고 얘네들이 잉글랜드를 되게 위협하는 어떤 세력으로 되게 만든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당시에 동시에 잉글리시 시빌 워도 났어요. 네. 그때는 종교 전쟁이 일어난 거고 내부에서 왕당파와 공화파. 네. 그러니까 이제 종교 전쟁을 일으킨 거고 동시에 프랑스가 또 연계되고 외부 카톨릭이 연계돼서 이건 외환이기도 했거든. 네. 그래서 그냥 리벨리언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란에 주로 해당한다면 트리즈는 적국과 공모해가지고 우리나라 자국에 뭔가 위험을 끼치는 모든 행동들 이게 이제 트리즌 다른 반역이라고 하되 다른 종류의 반역인 거예요. 외환은 트리즌에 해당하고 내라는 시빌 워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외국적인 어떤 그 개념으로 쓰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전두환이 일으킨 쿠데타는 내란이죠. 내란이죠. 네. 네. 왜냐하면 자국 군대랑 자국 군대가 붙는 상황을 만들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만약에 자국 군대와 군대가 붙는 바람에 전방을 비우고 온 부대들을 보고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거는 외환이 예. 유도가 된 거고 예. 더 심각한 경우는 예를 들면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우리가 물자가 딸려. 그러니까 북한군의 지원을 받아 이렇게면 또는 뭐 일본군의 지원을 받아 막 이런 식으로. 예전에 저 조선 말기에 민비가 했던 짓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세력이 부족하니까 외국하고 힘을 빌어가지고 예. 내부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 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조선 말기에 청일 전쟁이 조선 반도에서 네.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그 일도 그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외환에 해당하겠네요.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민비 같은 사람이 그렇지. 끌어들였으니까. 맞아. 그러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 어느 정도 체계가 좀 갖춰진 나라에서는 네. 윤석열처럼 군 통수권을 쥔 사람 정도만 할 수 있겠네. 아니지. 현대 사회에서는 아니죠. 간첩 행위를 하면서 아 간첩 행위가 가능하구나. 예. 근데 간첩 행위 그 아무 권력이나 권한이 없는 개인이 간첩 행위를 해서 다른 나라의 군대 전쟁적 상황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뭐 이렇게 소극적이어서 그런 거고요. 그런 일들이 요새 잘 안 일어나니까 그런 거구나. 그렇죠. 예. 아니 뭐 CIA가 다른 나라의 반대 세력한테 뭔가 지원이나 이런 무기 같은 거 지원해줘가지고 지네들끼리 싸우기를 획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이거는 또 근데 그것도 미국이 국가가 전쟁에 나섰다고 봐야지. 끼어들지는 예. 않지만 어쨌든 미국이 나선 건 나선 거니까 되게 애매하네요. 개념이 뭔가 확실하게 딱 떨어지질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어쨌든 윤석열은 두 개 다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일단은 지금 내란은 확실하고 제국도 받고 있지만 네. 내란은 확실하고 외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좀 더 나와야 되는데 원점 타격을 통해서 쓸데없는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다라든가 네. 예, 아니면 예를 들면 인민국 복장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국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그게 북한과의 교전 상태를 들어가게 했다든가 네. 북한이 침공을 하건 아니면 한국 쪽에서 남한 쪽에서 뭔가 북한한테 쓸데없이 건드려 가지고 뭔가 일을 하건 네. 전쟁을 도발한 행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환의 죄가 되지. 이렇게 되면. 그 오늘 김용현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넘어갔는데 그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는 실토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환까지 가는 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히나 혼자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네. 그러면 이것까지 갔다는 얘기는 물론 실제로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는 행동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인비처럼 하는 행동은 안 했겠지만 네. 근데 사실상 이에 준하는 그런 행동을 가능하게 했다고. 내란을 일으킨 상태에서 네. 내부에서 밀려? 그러면 외부의 힘이라도 빌려야겠네? 외부가 오해를 해서건 아니건 간에. 그 상태까지 간 거야. 이거는 되게 드물 일이에요. 현대 사회에서는. 일단 오히려 드물게 멍청한 시도였다는 점도 부정할 수는 없겠고. 예. 왜냐면 미국은 다 알고 있었거든. 그 양반이 얘기했잖아요. 그 브래드 셔먼인가 그 양반이 한국 영토 내에서 한국군이 한국군을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러니까 네가 하려는 그 외란 획책 음모가 벌어지게 된다면 미국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 사실을 한국에게 알릴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이 즉슨 야 미국 다 알고 있었어 라는 얘기를 한 거지. 빙 둘러서 얘기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거 그것까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한 짓거리라는 거 아닙니까? 계획만 그럴싸하게 세워놨을 뿐. 사실 믿기지 않는 내용이었는데 그 브래드 셔먼도 그렇고 네. 오늘 나온 김용현의 입장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군 내부에서 그 부품 유도와 관련된 진술도 노상원 수첩 포함해서 네. 자꾸 나오고 있어요. 백령도 뭐 네, 방첩사 이게 어젠가 오늘인가 방첩사 이제 수사받는 방첩사 지휘관이 내놓은 거 얘기를 진술을 한 건데 정보사에서 10월달에 무인기를 갑자기 대량 매입한 거에 대해서 방첩사가 네. 조사를 했대요. 네. 왜냐하면 방첩사도 어쨌든 정보기관이 군내 정보기관이니까. 그렇지. 정보사는 국외 정보기관이고 따지면 네. 굳이 따지면 그런데 그거를 여인형 방첩사 연관이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 뒤지냐? 뒤지지 마라. 그냥 내비둬라. 그래서 이것도 무인기 북한에 보낸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정황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네. 네. 그러니까 외환도 지금은 아직은 저 수사기관이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 어려운 걸 한 것 같다는 거죠. 네. 네. 굉장히 드문 사례인데 그렇지. 예, 외환까지 가는 거를 한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현대 사회에서 특히나 당대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네. 내란을 획책하고 외환의 가능성까지 만들었다는 건 저는 정치학적으로 굉장히 드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전대미문에 네. 일이 벌어지고. 되게 쪽팔리게 한국 연구 대상이 될 것 같아. 이 상태가. 그리고
이게 심지어는 어떠면 지금 한독수 사례라든가 네. 한독수의 탄핵으로 이어지고 이제 최상목이 또한 이제 해서 지정 생존자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네.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조건에 있는 나라에서 이와 같은 헌정이 작동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예비로 만들어낸 조항들이 작동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굳이 여기까지 올 상황을 굳이 대비해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게 쓰일 일이 있겠나 싶은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 민주적 시스템이 법전도 사실 엄청 두껍고 막 조항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두껍고 내용이 엄청 많잖아. 일반 시민들은 저게 다 무슨 필요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로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 그 몇 개 안 되는 사례가 딱 진짜 현실로 다가오면 네. 이 민주적 시스템과 그 법조항들이 힘을 발휘한다는 거지. 게다가 자초하고 있잖아. 집권 세력이. 그렇죠. 심지어 그거로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군통수권도 네. 가졌던 자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행이 군통수권을 쓸 수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를테면 거부권도 행사하고 네. 나는 지금 요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진짜 속으로 정말 짜증이 나는 건 네. 거부권은 되게 디폴트가 됐어. 네.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거부권을 쓸 수 있는 게 돼버렸어. 이것도 진짜 법을 좀 이게 만질 큰일 날 필요가 있을 말이죠.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그게 명백히 위헌이거나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거나 막 이런 법이어야만 그렇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그게 막 법에 써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 그렇게 해석이 되어 왔대요 지금까지.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아무도 생각 안 해. 처음 거부권 얘기 나왔을 때 교수님 그러셨지 않습니까? 거부권이라는 게 한번 쓰게 되면 나중에 자기가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이것도 미친놈한테는 소용이 없는 그러니까 거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계속 미친 짓을 했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그렇게 당한 거고 예.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입법 권력에서의 어떤 열의가 행정 권력을 원래는 마음대로 못 써서 이제 타협하는 국면으로 가도록 만든 건데 네. 그게 아니라 행정 권력이 쓸 수 있는 극단의 걸 쓰게 만든 거잖아요. 예. 쓴 거지 네, 쓰게 써버린 만들었다기보다는 네. 그런 상태까지 간 거야. 되게 황당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거부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래서 이제 거부권을 남발한 결과가 현재와 같은 그런 자기 붕괴의 상태를 만든 건 맞아. 네.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그런 거고 그들한테 돌아간 거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는 대통령이 쓰는 거부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대통령이 소수파면 쓸 수 있는 것. 네.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문법으로 굳어져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행 따위가 와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잖아. 맞아. 네. 맞아. 진짜 이건. 그러면서 당당하게.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좀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느끼는 게요. 나중에 이제 헌법에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이건 헌법적 판단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든 해서 이 부분은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판례를 뭔가 만들어놔야 돼. 판례를 만들지 않으면 예. 이거는 그냥 너무나 자연수가 돼가지고 따라서 거부권은 그냥 대통령이면 써도 돼. 당연한 권리라고 윤석열이 계속 얘기했거든요. 거부권 쓰지 말아달라고 190석 넘는 야당이 막 읍소를 해야 되는 상태. 네. 네. 말이 안 되잖아. 웃긴 거죠 이게. 예. 그 거부권하고 그거는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나 뭐 또 하나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이 지금 망가뜨린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거부권에 대한 해석이나 그동안의 관례마저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 대통령으로서도 거부권을 그렇게 남발했다는 것도 문제인데 대행이라는 작자가 거부권을 써놓고 그거는 대통령의 권한을 신중하게 쓴 결과라고? 그러면서 그걸 거기에 대해서 여야 합의를 가져오라고? 이런 반헌법적인 언사가 어디 있어요? 여야 합의라고 하는 게 어디 헌법에 쓰여 있어? 법에도 안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헌법이나 법이나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네. 여야 합의라고 하는 건. 그때는 지가 관례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붙여놓고. 네. 네. 그러니까 이 상태까지 왔다는 건 정말 비극적인 일이거든. 그럼 이거는 그냥 놔둘 일이 아니야. 이거를 한 놈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거부권을 쓴 거에 대해서. 저는 한덕수한테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고 감히 대행 따위가 네. 거부권을 쓴 거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야 되고 이거는 근데 사법수사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아닌 것 같아요. 예. 뭔가 거기에 건에 관련된 이건 내란죄에 관련된 거고 탄핵에만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물론 탄핵 과정, 심판 과정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이게 거부권을 이렇게 행사한 행위가 대행으로서 과도한 행위였다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 거부권을 남발한 행위에 대해서 헌법적인 어떤 의견을 줄 수도 있어. 네.
근데 하지만 그건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 결국 우리는 파면에만 지금 집중되어 맞아. 있기 때문에 파면이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오는 어떤 대통령도 이따위로 거부권을 쓰는 것을 그냥 바로 파면의 어떤 이 사유가 된다라는 것들을 남겨놔야 되거든. 남겨놔야 돼. 그러려면 헌법재판소가 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행위,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행위에 대해서 의견을 남길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아 그럼 관련해서 뭐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이 일단 들어가야 되겠고 네. 한덕수 총리 오늘 탄핵안이 그럼 되게 중요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윤석열 탄핵안에는 딱 내란만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지. 왜냐면은 그 격까지를 다 뺐습니다. 2차 그렇죠. 탄핵안으로 오면서. 근데 오늘 이제 내일 통과가 될 한덕수 탄핵안에는 거부권이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는데 특히 6번이나 자기 수사를 거부하는 그 이해 예. 충돌 그 상황에 쓰인 거부권을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열자고 해서 거부권을 그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같은 거 의결하는 사람은 총리거든요. 네. 그거를 의결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방조 또는 동조했다. 요게 탄핵사유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헌재가 무조건 판단을 해야 되거든. 그렇지. 이건 되게 중요한 판단이 되겠네. 아예 그냥 법으로 재직 기간 내에 거부권은 딱 2번만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왜 게임할 때 그거 생명 그 라이프 정해져 있는 것처럼. 라이프처럼 2번 쓰면 그 다음부터 이제 못 쓰는 거야. 그럼 되게 신중하게 쓰지 않을까? 그 폭탄 그 예. 대부분 뭐 그런 거잖아. 한 방에 다 터져버리는 폭탄이라고. 네네네네 그거요. 나는 위로 슉 빠지고 폭탄 하나 떨어뜨리면 다 터지는 거. 예. 아니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지금 말한 게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보다는 합리적인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후에 헌법 개정 과정에서 이 그 제2요구권에 대한 더 구체적인 어떤 제한 요건, 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요건을 달아둬야 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하고 그거는 이제 개정을 통해서 뭔가 대응하는 방법이라면 예. 현재 얘네들이 한 짓에 대해서 확고하게 헌법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이 거부권 행사의 반헌법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판단을 받아봐야 돼요. 그 한덕수 탄핵 심판이 윤석열 탄핵 심판만큼 중요하겠다. 네. 그리고 한덕수 탄핵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저는 딴 방법이라도 좀 필요한데 파면되면 끝이다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법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는 권한대행이 그 거부권 행사한 게 헌법적이냐를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법률의 내용 가지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난 거고 절차를 지켰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봤더니 천저하게 위헌적이거나 반법률적인 사안이 존재하지 않아. 네. 그런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어. 또는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했어. 이거는 반헌법적이야. 예, 위헌이야. 이런 식의 판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가족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그렇죠. 이런 것도 분명히 책임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자기 자식이나 자기 자기 가족들을 향해서 들어오는 수사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역사가 없어요. 김영삼도 박근혜는 가족이 없었지. 넘어가. 어쨌든 자기 가족을 향해서 들어오는 통과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건 전 그냥 아예 못하게 한다고 봅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네. 어떤 법률에 대해서 이와 같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왜 위헌적인가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건건이 구체적인 그렇죠. 판례를 남겨놔야 이런 짓을 못한다. 예. 예. 뭐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썼다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은 이거는 국회에 있어서 절차 정행의 문제는 없으나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네. 이거는 제2요구를 행사할 수 있는 따라서 헌법 안에 있는 행동이다. 라고 판단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무리 나올 수가 없죠. 이거를 대통령의 정책 재량이라고 인정하면 안 돼. 그렇지. 자기 수사니까. 자기 수사에 관련된 것들을 피하는 방법으로 쓴 거기 때문에 이런 거 확고하게 위헌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할 때마다 반헌법적이다 뭐 이러면서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짜로 반헌법적인지 한번 받아봐야 판단해보자고. 된다고. 네. 반헌법적인 리가 있나?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이번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곁다리로 아마 그 탄핵이 인용되게 만드는 어떤 이유로는 등장할 수 있어도 예. 개별 법률에 대해서 이거는 위헌성이 적고 이거는 위헌성이 농후하다라든가 이거에 대한 뭔가 판례가 사례가 생겨야지 그래야지 이후에 거부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이 되거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그 과거에 벌써 지금 몇 개 썼습니까 거부권을? 한덕수가 한 거 빼면은 25개죠. 25개. 그 25개에서 지금이라도 네. 몇 개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좀 중요한 법 이렇게 중요성을 따지는 건 좀 이상하지만 좀 관심이 많았던 법률을 몇 개를 찝어가지고 지금이라도
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좀 제소를 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래서 파면 문제만 너무 집중하는 것 이상의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오늘 이렇게 우리가 되게 열받아 있는 상태고 되게 화가 나지만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건 제가 내란 상태와 내전은 사실 거의 동일하다. 근데 내전은 실질적으로 이제 내란과 내전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내전이란 말을 일반적으로 쓸 때는 군사 행동이 이제 수반되면서 서로 다른 주권을 자처하는 군사 세력이 이제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말이니까. 네. 지금은 어쨌든 총기 사용은 금지돼 있는 상태예요. 예, 계엄 해제가 되면서 네. 총기 사용이 되진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믿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의미에서 내전은 연속되고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실질적인 내전은 되고 있어. 이게 뭐냐면 내란범에 대한 제대로 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내란 행위에 대한 옹호 그리고 그런 정당 행위가 지금 되고 있거든. 이건 나중에 정당 행산으로 완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그래서 제가 냉전적 내전 상태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실제로 총기를 들고 싸우고 있지는 않지만 네. 아직까지 내전은 유지되고 있는 거야. 이미 발발했고. 내란 세력이 목소리가 커 그리고. 예. 그리고 이거는 내전 상태가 이미 됐다라는 얘기는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네. 상처가 생긴다는 얘기는 이게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란이 됐건 내전이 됐건 어느 반대편 내전을 일으킨 다시 말하면 반란을 일으킨 자들에 대해서는 그 반란을 분쇄해야 돼. 예, 이건 어쩔 수 없는 일. 맞아요. 분쇄. 그러지 않으면 내전 상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참지 말고 싸워야 된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양보나 협조 같은 걸 할 타이밍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 네. 그럼 완전히 뭐 그리고 특히나 육사 쪽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를테면은 누구는 사형 선고 받고 사형 반드시 집행해야 되고 뭐 절대로 사면이 있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약간은 더 외려 곁다리의 문제고. 네. 그거는 뭐 할지 안 할지의 문제는 뭐 나중에는 미룬다고 하더라도 이게 꽤 오랜 기간 동안 아마 차기 정부까지도 포함하는 기간 동안 이 내전 세력을 어떻게 영어로 컨테인이라 그러죠. 이게 가둘 것이냐. 그리고 이것들 끊임없이 소수화시켜가지고 압박해서 얘네들을 계속 내전 세력으로 내란 세력으로 결국 그 분쇄된 내전 세력으로 낙인 찍을 것이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수많은 제도적인 한계들을 쫙 다 설정해 놔야 되는 거지. 얘네들이 부활이 안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 수는 언제나 있겠죠. 예. 그리고서 어떻게든 뭐든 하려고 하겠지. 하지만 얘네들이 정상적인 세력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놔야 되거든. 할 일이 굉장히 많네. 그래서 제도권 정치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전략도 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놔야겠네요. 왜냐하면 사실 국민의힘도 거의 그런 수준이었는데 윤석열을 타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게 비단 내란 세력을 우리가 이렇게 잘 봉쇄를 하고 아까 낙인을 찍는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꼭 사법적인 처벌이나 탄핵 심판 가지고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여론 전선이 필요한 거죠. 네. 여론 전선. 저 사람들은 내란범이고 내란범은 절대 우리가 그 어떤 목소리도 허용해줘서는 안 돼. 이런 약간 전반적인 인식이 깔려 있도록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는 게임이다. 이거는 뭐 이게 한발 양보. 그렇지. 이건 양보가 타협의 문제가 아니야. 예, 이거는 뭐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이것도 저는 여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건 생각이 다르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은 공화정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18 같은 경우가 5.18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사제 명예에서 이거 뭐 사상의 자유니 뭐 이런 거로 인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명확하게 선을 계속 거줘야 돼. 공화정의 바깥에 있는 놈들하고 안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공존은 하겠죠. 개념적으로는 바깥에 있으나 왜? 이 공화정의 안정적 운영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니까. 네. 그러나 공존 생명으로서는 공존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권이 박탈된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 상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방면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헌법도 고쳐야 되고 판례도 남겨야 되고 사법적 처벌도 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언제나 계속 소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정당 해산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에 별로 이렇게 긍정적이라거나 특별히 기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었지만 이건 필요할 때가 됐다 이제 점점.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네, 하는 꼴로 봐서는 이거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 정당이 계속해서 이미 이 공화국을 부정한 세력들이 맞아요. 공화국의 헌법을 이용하는 순간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이게 바로 바이마르 시대 나치 행동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야. 아휴. 진짜 이럴 때는 낙인을 찍어도 되는 겁니다. 예. 내란 세력 분쇄를 위해서.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저번 정부 때 뭔가 몇 가지 좀 기회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란 세력들이 뿌리 못 내리게 할 수 있었던 방법들이 몇 가지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때 우리가 너무 물렀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대표적으로 TV조선 같은 경우에도 그거 재승인 재승인 안 해줬었어야 돼. 자꾸 봐주고 막 관용을 베풀다가 이 꼴이 난 것 같아. 말씀하시니까 요새 조선일보 진짜 보도하는 거 보면 진짜 근데 내란 동조 언론이라고 자기는 찍어야 돼. 내전 획책 중이야 지금 걔네들은. 야. 일어나서 싸우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죠. 네. 진짜 조선일보 심각합니다. TV조선 더 심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 합의 사항이다. 이런 걸 기사로 요새 내고 있어요.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대놓고 한덕수를 동조하고 있어. 나중에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내란 동조죄로 그러니까 다 쳐버려야 됩니다. 기록을 잘 남겨놔야 돼. 네. 아마 지금 민주당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 기록을 잘 남겨야 됩니다. 이게. 그나마 다행인 건 민주당이 지금까지의 민주당과는 다르게 약간 그래도 우리를 속 터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 그 공화국과 반공화국의 그 선을 그으려면 5.18 이번 내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선이 될 텐데 그래서 항상 저 민주당이 몇 번 시도했지만 잘 안 됐던 게 사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5.18 또는 일본 전쟁 범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모욕적인 발언하면 처벌해야 한대 사법적으로 맞아.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게 시도가 됐는데 잘 안 돼. 그리고 이번 내란도 지금 그 김민석 최고가 약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내란 특검법을 만들어서 내란 선동한 자들 처벌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돼. 해야 돼 이것도. 근데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언뜻 듣기에는 되게 맞는 말 같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잘 논의가 안 되더라고요. 네. 막 표현의 자유 막 이런 표현의 자유 침해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사실 네. 정당 이건 예산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저는 국민의힘이 그거 믿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까지는 안 갈 거야 나중에. 그치 민주당이 정치 집권자가. 참여의 자유가 있는데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는데. 그땐 또 뭐 소수당 핍박하냐 뭐 이런 식으로 논리는 안 들어갖고 싸우면은 민주당이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는 생각 하고 있는 것 같아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법 내용들을 잘 몰라서 이렇게 확실히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너무 예를 들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한테 막말하는 놈들 너무 많잖아요. 이런 놈들 이게 계속 지금까지 그냥 근데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대요. 예를 들어서 소녀상을 훼손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대요. 괘씸죄. 뭐 재물손괴 뭐 이런 걸로 한대. 재무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게 나중에 헌법 개정하고 동반돼야 돼요. 이것도 헌법까지 개정을 해야 돼. 네, 현재 법을 통해서도 만들 수는 있지만 현재 헌법을 통해서도. 근데 그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 언제나 표현의 자유의 문제하고 이제 그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헌법이 규정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과잉하게 법률이 규정해 버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를테면은 헌법 전문에 우리가 5.18 집어넣어야 된다. 맞아요. 이런 얘기 나오고 했던 것처럼 이 전문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공화국의 질서를 정통으로 유지했던 것들이 뭐였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놈들이 반란을 저질렀던 거냐. 예를 들면 이승만이나 박정희의 유신이나 이런 거 5.18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윤석열 문제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표현되는 뭔가가 있어야겠지. 전문에 이게 들어가고 이거에 어긋나는 여기에 이러한 역사적 전통에 어긋나는 따라서 우리 공화정의 질서에 해를 끼치는 그런 식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거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야. 이거는 지금 내란도 이미 그래요. 네, 이미 그거는 우리 헌정 질서 안에서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표현의 자유가 그것까지 다 보호해 준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구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거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도 내란만큼은 이미 현행법으로 선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네. 그럼. 아니 대통령 불소추권도 그렇죠. 내란죄는 그렇죠. 내란죄는 해당이 없는데. 그런데 5.18이나 전쟁 범죄는 헌법 개정이 좀 같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쪽으로 넣어 내란죄만큼 그렇죠. 그 정도 수준으로 헌법 그 정신을 바운더리로 올려줘야 넣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려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상위법 근거를 가지고 이제 밑에 처벌 조항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구나. 그냥 이게 할 일이 많아 사실. 200석 가지고 뚱딱뚱딱 만들면 되는 게. 근데 헌법 개정은 그 국민 투표로 붙여야 되는구나.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국민투표도 이건 우리가 이길 걸? 자꾸 우리라고 하네. 정상적인 쪽이 이길 걸? 우리 국민이라고. 알겠습니다. 할 일 이게 지금 당장은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많은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당장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위원 정당으로 해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하시더라도 당장은 그 모든 걸 위해서 파면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지. 파면과 내란 수사. 그리고 아마 요걸 잊으시면 안 돼요. 다음 정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다음 정부가 되면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럼요. 그때 힘을 실어주시면 돼요. 법대생인 줄 법대생이에요. 법대생이에요 아직도? 아니죠. 졸업을 했지 내가.
법학사. 아, 법학사죠. 네, 예, 법학사. 네. 법학사라고 부르세요. 예. 네. 난 학사 그런 거 왜? 왜 나안 그런 부끄러워. 거 안 붙여주잖아요. 왜? 뭘 안 붙여줘? 내가 부르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네. 요즘 법학사 귀해. 그래요? 법학사 몇 개 없어. 요즘에. 아, 그 과가 통일됐어요? 통합돼서요? 저기 아 로스쿨로 로스쿨 생기면서 법학사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맞네, 다 로스쿨로 가지. 오호, 이게 내가 이렇게 레어한 존재인지 몰랐는 걸. 레어템이야, 레어템. 레어템이네. 근데 뭐 이건 팔 수도 없는 레어템. 오늘 방청객 중에 한 분이 법대생인 모양입니다. 아, 누가 법대생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 몇 학년? 3학년. 로스쿨 가십니까? 아 로스쿨은 안 가시고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저기 글 쓰셨던 분이구나. 예, 예. 아, 36번이나 질문. 고민이 크셨던 모양이다 그러니까. 그 로스쿨도 나는 오늘 저분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질문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예? 처음? 아니 원래 이제 글을 좀 자유 게시판에 쓰셨었는데. 게시판에 오늘 온 건 처음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알아서 하세요. 네. 로스쿨이 있는 대학은 학부에 법학과를 두지 못한답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없어졌구나.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법대 후배로서 반가워요. 오늘 가장 충격적인 건 내전과 내란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개념적으로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냥 용어를 합치는 건 어때요? 응? 내전, 합쳐? 내란 그냥 왜 이거 굳이 골치 아프게 나? 내전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선 법률적 용어가 아닌 거죠. 내란이 있구나 대신 법에. 예. 반란은요? 예? 반란. 반란은 형법상 군 반란죄가 있잖아요. 군 형법에 있습니다. 예. 반란. 반란은 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물론 그렇죠. 예. 네. 근데 반란이라고 할 때 그 반란은 그 명령 체계에 근거를 두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예. 우리말의 일상 용어로서의 반란이야 이제 아까 얘기했던 리벨리언이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긴 하지만 예. 반란 반역 비슷하게 쓰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실제 법적 개념으로 가면 반란은 상급자에 대한 하극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 그게 그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교수님한테 계기면 그건 반란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장군이 소란? 네? 물론 바로 진압 당하겠죠. 진압 당하겠지만 뭐 포스타나 쓰리스타가 국군 통수권자한테 계긴다. 그럼 반란이지. 거기에 무력이 사용된다? 군사 반란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군 형법에만 있군요. 그게 지휘 체계에 대한 반영이라서. 그렇죠. 반란죄는 총살이야. 네 맞아요. 총살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죄송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지는데 이번에 내란에 포함된 군인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반란죄입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군사 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양반들은? 일단은 이제 신분상으로 군인이기 때문에 군사 재판을 받죠. 전역한 사람은요? 전역한 사람은 민간인 그렇죠. 재판에 네. 까비. 왜 누구 때문에? 아니 노상원. 노상원. 왜? 버거보살. 그러면 이게 반란죄가 인정되면 총살. 근데 현대 국가에서 저는 총살을 했다는 얘기는 되게 오래전에 들어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총살을 안 하고요. 네. 네. 총살이 될 수도 없고 그냥 사형 집행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거지. 사형은 될 수도 있는 거군요. 예? 군법이. 아직까지는 그럼 가능하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근데 진짜 이거 다 정리하는 데만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내란 수계를 비롯한 내란에 이게 동원된 사람들 싹 다 잡아서 골라내고 처벌하고 어디까지 처벌할 것인가 기준을 정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정하고 그리고 이 내란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도 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 내란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를 정당화하는 목소리나 이게 옳은 일이었다라고 우기는 놈들에 대한 사회적인 처분도 우리가 정해야 되고 이게 발본색원을 해야 돼. 그리고 그거 실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법도 바꿔야 돼. 언론이나 정당의 이름을 쓰고 내전을 획책한 놈들 이 놈들도 잡아서 잡아서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되게 오래 걸리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역사적 작업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유튜브 댓글에서 반민특위 얘기를 적어놓으신 분이 있는데 반민특위 실패 역사하고 되게 비슷할 수가 있거든 자칫하면. 네. 왜냐하면 저는 상황은 지금 그거하고 좀 유사하다라고. 그러네. 네. 그러니까 대의는 그 독립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 쪽에게 있지만 일종의 행정 권력 같은 실권은 자원은 여전히 그 일본에 봉사했던 놈들한테 있는 상태잖아요. 그거 되게 유사해. 지금도 그러네. 지금도 그렇다고.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그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예. 여전히 행정 권력은 그들이 일부가 쥐고 있고 네. 상당히 중요한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 거 하는 거야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이게 자기의 해방구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 버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를 다시 한번 막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태도로 임하지 않으면 대충 그러니까 민주적인 어떤 절차 안에서 정부 좀 정권 넘어갔다 갔다 하고 선거로 어떻게 바꾸고 말고 이 정도의 수준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아 그래서 김민석 최고가 내란 특별법을 만들어서 내란 특별조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행정 권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더 많이 확실하게 쥐어줄 수 있잖아요. 그게 유일하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점이겠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투표하는 거. 그래서 행정 권력을 최대한 내란의 주범이었던 놈들한테 주지 않는 거. 그래야 반항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정권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권이 들어서야 소위 말해서 반민특위 같은 것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할 일 많네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정보가 들어서면 시사 유튜브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해야 되겠다. 뭐야 이건 또. 생각해보니까 할 일이 많아. 내가 좀 쓸모가 있을 것 같아. 할 일이 많아. 계속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런 걸 이렇게 괜히 쓸데없이 뭐 불안하게 하거나 선동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되게 역사적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되게 왜 좀 약간 얼마 지나서 윤석열 하나 잘라내고 누구 파면당하고 뭐 내란죄 알아서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대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그 어떤 시스템 자체를 새로 다시 규정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적 질서로 뽑힌 선출직 대통령이 네. 국민을 상대로 내전을 획책한 거라고 외환까지 만들어냈고 여기에 군대 일부가 움직였고 거기에 그나마라도 정치 쪽이 입법 쪽에 있는 쪽이 야 역시 이런 행정 권력은 안 돼라고 해서 공화국을 지키는 쪽으로 선 게 아니라 그쪽에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목숨을 도모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는 이거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몇 명 잘라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 역사적 순간에 서 있군요 우리가. 네. 그럼요. 네. 아니 진짜로 한 4, 50년 지나봐요. 우리 진짜 현대사에 아주 굉장히 큰 사건을 우리가 맞아. 겪은 거예요. 사실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은 거예요. 이게 전두환 노태 때까지만 해도 쟤들 누릴 거 다 누린 상태에서 이제 결국에는 새로 뽑힌 민주정부에 의해 가지고 특별법 애써 만들어 가지고 겨우 처단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걔네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합법 권력이 아닌 상태에서 비합법적 상태에서 합법 권력이 되려고 애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쿠데타도 하고 막 이런 거지. 여기서 말하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건 뭐냐면 합법적 수단이 없었다는 거야. 그렇지. 지금의 윤석열은 지가 뽑혀가지고 지가 대놓고. 한 거라고. 이거는 훨씬 더 악질적인 범죄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두환보다도 악질적인 거예요. 맞아요. 그럼요. 헌법 체계 안에 충분한 권력 자원이 주어진 상태에서 네. 자기의 와이프 지키고 몇 개 이권 지키겠다고 내란을 만들어 버린 거라고. 진짜. 심지어는 민주당은 얼마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예 만나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소위 말하는 협치를 할 생각은 1도 없었던 거고 그냥 찍어 누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결국 군대를 동원한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 미친놈이야 이거. 아까 그 말이 딱이에요. 죄가 중한 정도는 사형감인데 네. 자범이야.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도 민주당 사람들 싫어서 죽여. 한동훈도 싫으니까 죽여. 그렇지. 부정선거 같으니까 선관위 잡아와. 어. 이게 얼마나 사사롭고 야, 쟤 나 욕하고 다녔어. 쟤도 죽여. 얼마나 사사롭고 수준 낮고. 참. 제가 이재명 무죄 줬어. 쟤도 죽여. 이거 아니야 지금. 전두환 노태우는 군권은 비합법적으로 장악했는지 몰라도 네. 헌법적으로 권력을 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네. 목숨은 건 거예요. 그럼요. 네. 말 그대로 반란군이 될 각오로 목숨을 건 거야. 근데 걔네 입장에서는 다행히 권력 탈취를 해가지고 자신이 합법적 권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뚫었기 때문에 반란군이 안 된 거지, 안 죽은 거고, 그죠? 예. 근데 지금은 이미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자가 예. 민주질서 안에 있는 상대편을 정치적 상대자를 억누르기 위해서 헌법을 완전 히 교란한 행위를 한 거거든. 예. 진짜. 사람을 죽일 뻔한 행위를 한 거고. 예. 이건 훨씬 더 악질적인 그러니까. 역사적 범죄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이나 그 박정희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했다 쳐. 합법적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나쁜 짓을 했다 치는데 윤석열은 이미 권력을 잡고 있는 자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유, 굉장히 사적인 이유, 뭐 아까 말씀하신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이유로
합법적 틀 안에 권력을 쥐고도 그 권력으로 정적을 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엄청 나쁜 거죠. 그러니까 사적인 범죄자예요. 어떻게 보면 합법적 권력을 네. 갖고 있는 자가 비합법적 권력을 동원해서 아, 의회 권력을 작살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다 지금 욕이 안 나와. 진짜 그러니까 완전 진짜 미친놈, 이게 미친놈. 비정상이에요. 네. 진짜 미치광이. 그러니까 발본색원하고 특위를 만들어서 발본색원하고 아 근데 윤석열 개인은 그냥 미치광이었다 쳐. 국힘은 어떻게 된 거냐고 도대체. 진짜 내란 선동이지 지금은. 이런 놈들을 다 용서 안 해주고 우리가 처단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우리가 눈 부릅뜨고 할 일도 많고요. 주변에 부모님하고 싸우고 이웃사람과 싸우고 어떻게든 투표 똑바로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너무 생각하면 너무 열받지 않아요? 윤석열 같은 놈한테 우리 손으로 그 권력을 갖다 바친 거라는 게 너무 화가 나.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찍지도 않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까 우리가. 야 내가 손바닥에 왕자를 다 보여줬는데도 나를 찍더라. 내가 막 기차에 딱 발을 막 올리는데 나를 찍더라 막. 이랬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생각했을지도. 술 마시면서. 그러니까 개사과 같은 거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 진짜. 죄송합니다. 또 화나니까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그 사람들. 네.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땐 다음 코너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정거장 중에 가장 재밌는 정거장, 미디어 정거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